깊은 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잠든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우아한 문장의 성소,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인생이 황혼에서 돌아본 여름은 언제나 눈부시게 타오르다 재만 남기고 사라지곤 합니다. 1922년의 여름, 뉴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서사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평생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렴. 이 한 문장은 닉을 평생 도덕적 관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비밀을 담아두는 거대한 저수지가 되었고, 그 저수지 안에는 1920년대 미국이 쏟아낸 온갖 화려한 오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패한 영혼들 사이에서 닉은 단 한 사람, 오직 제이 개츠비만은 비판의 화살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는 그토록 혐오했던 졸부의 세계에서 유독 개츠비에게만 위대하다는 칭호를 붙여준 것일까요?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에는 마치 거대한 두 개의 달걀처럼 생긴 반도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쪽의 웨스트에그는 벼락 부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금력을 과시하는 가궁의 성체들이 즐비한 곳이고, 동쪽의 이스트에그는 대대로 불을 물려받은 세습 귀족들이 오만함을 벽처럼 쌓아 올린 곳입니다. 닉은 웨스트에그의 아주 작은 별장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 바로 옆에는 노르망디의 어느 시청 건물을 그대로 베껴온 듯한 거대하고 기괴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 개츠비의 성전이었죠. 대리석 수영장과 40에이커가 넘는 정원, 그리고 매일 밤 수백 마리의 오렌지가 즙이되어 흐르는 광란의 파티장. 닉은 그 거대한 화려함에 압도되면서도 어딘지 모를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지리적 대비에 주목해야 합니다.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는 단순히 부자들의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은 부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계급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심연을 상징합니다. 개츠비는 이스트에그에 닿기 위해 웨스트에그에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돈이면 계급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미국의 신화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라스콜리니코프가 선택받은 인간이 되기 위해 도끼를 들었다면, 개츠비는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밀추를 팔고 황금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금기를 깨뜨린 인물들이죠. 닉은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건너편 이스트에그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대학 동창인 톰 뷰캐넌과 그의 아내이자 닉의 사촌인 데이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대학 시절 미식 축구 스타였으며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의 오만함을 육체적인 위협으로 발산하는 사내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닉의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얀 커튼이 바닷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돛처럼 날리고, 그 바람 위로 두 여인 데이지와 조던 베이커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소파 위에 둥둥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중력을 거부하는 요정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두지 않는 권태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데이지는 그 유명한 은쟁반에 담긴 것 같은 목소리로 닉을 반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곧 깨져버립니다. 저녁 식사 도중 톰의 정부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이스트에그의 완벽한 평화는 비열한 위선으로 변질됩니다. 불쾌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닉은 자신의 별장 앞마당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옆집 저택의 주인 개츠비였습니다. 그는 은빛 달빛 아래서 은밀하고도 절박한 자세로 바다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닉이 그에게 인사를 하려던 찰나 개츠비의 기이한 행동에 닉은 멈춰섭니다. 개츠비는 떨리는 두 팔을 어둠 속의 바다를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한 혹은 경배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닉이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건너편 해안 선착장의 끝자락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초록색 불빛 하나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그 불빛을 향해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너무나 멀어 보였고 동시에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닉의 귓가에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개츠비의 실체보다 그의 갈망을 먼저 목격합니다. 피츠 제럴드는 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했을까요? 그는 톰이나 데이지처럼 이미 주어진 것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파괴하며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초록색 불빛은 단순히 잃어버린 연인 데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다시 현재로 만들 수 있다는 불가능한 믿음이며 타락한 자본의 시대에 유일하게 남은 순수한 종교였습니다. 개츠비는 그 불빛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사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초록색 불빛을 품고 삽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매일 밤 손을 뻗게 만드는 저 먼 곳의 이상향. 개츠비는 비록 그 불빛에 닿지 못할 운명이었을지언정 적어도 그 불빛을 향해 팔을 뻗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고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찬란한 광기가 어떻게 비극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그 슬픈 파티의 문을 열어볼 것입니다. 화려한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뉴욕의 부유한 해안가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 사이에는 기차마저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기괴한 땅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제2계곡이라 불렀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뿜어낸 시커먼 재와 타버린 꿈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그곳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이 남긴 배설물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잿빛이었고 사람들은 재로 만든 옷을 입고 재로 만든 집에서 살며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타락의 찌꺼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캐로웨이는 톰 뷰캐넌의 손에 이끌려 이 지옥의 한복판으로 들어섭니다. 톰의 정부 머틀 윌슨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헤맸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누추한 거리가 빈곤의 심리학을 상징한다면 피츠 제럴드의 제 계곡은 번영의 허물을 상징합니다. 부자들이 샴페인을 마시기 위해 거대한 불을 밝힐 때 그 연료가 타고 남은 찌꺼기가 이 계곡을 만듭니다. 즉, 개츠비의 파티와 톰의 오만함은 누군가의 희생과 몰락 위에 세워진 사삼 누각인 셈이죠. 이 계곡은 단순히 가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한
인간의 영혼이 재가 되어버린 불모의 공간입니다. 제의 계곡 위에는 그곳을 감시하는 거대한 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이라 불리기엔 너무나 초라한 은퇴한 안과의사 에클버그 박사의 광고판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겨 빛이 바랜 거대한 파란색 눈동자. 그 눈동자는 노란색 안경 너머로 이 도덕적 불모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아래에서 톰은 담당하게 외도를 즐깁니다. 가난한 정비공 조지 윌슨의 아내인 머틀은 자신이 필요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톰의 천박한 욕망에 기꺼이 몸을 던집니다. 조지는 자신의 아내가 누구와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른 채 톰의 낡은 차를 수리해 한몫 잡으려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에클버그 박사의 눈동자는 이 소설에서 가장 냉소적인 메타포입니다. 그것은 죽어버린 신 혹은 침묵하는 양심을 상징하죠. 1920년대 미국에서 신은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황금만이 유일한 신이 된 시대, 광고판 속의 거대한 눈동자는 그 모든 추악한 거래와 배신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방관하는 신과 파렴치한 인간들. 이 기묘한 조화가 제의 계곡을 더욱 소름 끼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톰은 머트를 데리고 뉴욕의 은밀한 아파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머틀의 여동생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또 다른 파티를 벌입니다. 제의 계곡에서 온 머틀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자신이 이스트에그의 귀부인이라도 됐냔 거만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비싼 옷을 갈아입고 하인들에게 짜증을 내며 자신의 가난한 남편을 짐승이라 부르며 비웃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고조될 때 머틀은 금기를 건드리고 맙니다. 톰의 아내 데이지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친 것이죠. 톰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머틀의 코뼈를 부러뜨립니다. 비명과 선율이 낭자한 가운데 파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머틀 윌슨의 심리는 지독하게 비극적입니다. 그녀는 육체를 대가로 삼류층의 공기를 잠시 맛보고 싶어 하지만 톰에게 그녀는 단지 제2계곡에서 건져온 장난감일 뿐입니다. 톰이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계급의 차가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데이지라는 이름은 고귀한 귀족의 이름이기에 머틀 같은 하층민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톰의 폭력적인 선언이죠. 도스토옙스키적 관점에서 머틀은 학대받는 영혼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학대하는 욕망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새벽녘 피와 술 냄새에 찌든 채 아파트를 빠져나온 닉은 다시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제2계곡이 펼쳐져 있고 에클버그 박사의 파란 눈동자는 안개 너머에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닉은 자신이 본 모든 추악함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코뼈가 부러진 머틀의 비명보다 그 모든 소동을 그저 무심하게 지켜보던 톰의 차가운 눈빛이 더 깊게 남았습니다. 닉은 깨닫습니다. 이 화려한 뉴욕의 여름 아래 거대한 도덕적 지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하늘마저 숨을 죽인 듯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이 개츠비는 자신의 전 생애를 건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닉의 작은 별장에 나타났습니다. 은색 옷을 입고 황금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마치 제단에 오를 준비를 마친 제사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쉼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천 명의 외지인을 불러 파티를 열던 그 대담한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데이지가 도착하기 직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빗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올 모양이군. 개츠비의 이 말은 5년 동안 그가 견뎌온 고독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 밖에서 데이지의 은쟁반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개츠비는 마치 심장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에서 미시킨 공작이 보여주는 그 순수한 떨림을 기억하시나요? 개츠비의 떨림 역시 그와 닮아 있습니다. 그는 돈으로 세상을 샀지만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5년 전 가난한 장교 시절의 소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개츠비는 고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난 5년은 데이즈에게 돌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재회를 통해 5년 전 헤어졌던 그 지점으로 세상을 되돌리려 합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시도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오만한 인간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재회의 순간엔 어색함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개츠비는 닉의 서재 벽난로 위에 놓인 낡은 시계에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실수로 시계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시계를 잡아채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고장나 멈춰 있었지만 개츠비는 그 시계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냥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닉이 시계가 너무 낡았군요 라고 부심이 던진 말에 개츠비는 비에 젖은 얼굴로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멈춘 시계를 다시 세움으로써 잃어버린 5년의 세월 또한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장면의 멈춘 시계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메타포입니다. 개츠비는 물리적 시간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는 데이지에게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뇨. 아니요, 당연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고 해서 흘러간 물이 되돌아오지 않듯 데이지가 이미 톰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츠비가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데이지가 아니라 과거의 환상 속에 박제된 데이지입니다. 이 지독한 관점의 차이가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비치자 개츠비는 데이지를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데이지에게 자신의 모든 부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대리석 계단, 수천 권의 책이 꽂힌 서재, 그리고 유럽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의상들. 개츠비는 옷장에서 수많은 셔츠를 꺼내 데이지 앞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호색, 사과색, 옅은 보라색의 실크 셔츠들이 공중을 날아 데이지의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화려한 색채의 향연 속에서 데이지는 갑자기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는 본 적이 없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 데이지의 이 고백은 소설 역사상 가장 속물적이면서도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개츠비라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가 견뎌온 고독에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울린 것은 개츠비가 소유한 압도적인 물질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데이지에게 사랑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장식품과 같습니다.
그녀는 개츠비의 순수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셔츠 더미 속에 품묻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을 뿐이죠. 개츠비는 그녀를 성녀로 신격화하지만 데이지는 그저 황금 잔 속에서 빛나는 은색 목소리를 가진 성물일 뿐이라는 이 비극적 아이러니를 피츠제럴드는 셔츠 더미를 통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지와 나란히 저택의 창가에 선 개츠비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기서 당신 집 선착장에 초록색 불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곧 깨닫습니다. 이제 데이지가 바로 옆에 앉아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상 저 바다 너머에서 떨리던 초록색 불빛은 더 이상 신비로운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이제 그저 선착장 끝에 달린 평범한 전등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5년 동안 지탱해왔던 거대한 마법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환상은 그 빛을 잃습니다. 개츠비의 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실체가 과연 5년 동안 쌓아 올린 자신의 환상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1922년의 여름 중 가장 뜨거웠던 그날, 뉴욕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 갇힌 듯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태웠습니다. 개츠비와 데이지, 톰, 그리고 닉과 조던은 이 견딜 수 없는 열기를 피해 뉴욕의 프라자 호텔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을 숨긴 채 떠난 파국을 향한 행진이었죠. 방 안의 열기는 가라앉을 줄 몰랐고 얼음물조차 금세 미지근해졌습니다. 개츠비는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전생애를 건 최후 통첩을 준비합니다. 그는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개츠비가 지난 5년을 보상받고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개츠비는 상대의 부정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완성하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개츠비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지의 현재가 아니라 5년 전 그녀가 톰과 결혼했던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데이지에게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신화 속에 끼워 넣을 무결한 조각이 되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만하고도 순수한 강요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톰 뷰캐넌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츠비가 가진 부의 출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냈소. 당신은 밀주를 팔아 돈을 모은 사기꾼에 불과해. 톰의 목소리는 뜨거운 밤하늘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개츠비의 얼굴에서 우리가 알던 그 정중하고 신비로운 가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닉의 표현에 따르면 개츠비의 표정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는 자의 그것처럼 기괴하고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츠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세습된 계급의 오만함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달라. 우리는 태생부터 다르단 말이야. 당신 같은 작자가 우리와 섞일 수 있을 것 같나?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잔인한 계급 전쟁의 순간입니다.
개츠비가 아무리 많은 금을 쌓아 올렸어도 톰의 눈에는 그저 부정한 돈으로 귀족 흉내를 내는 천민일 뿐입니다. 미국적 가치가 아닌 자수성가의 신화가 이스트에그라는 공고한 귀족주의의 성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지점이죠. 개츠비가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사기꾼이라 불려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화려함이 데이지의 눈앞에서 가짜로 판명났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성배가 깨지는 소리가 이 좁은 호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개츠비의 낭만을 사랑했지만 그 낭만이 자신을 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톰의 폭로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톰도 사랑했었어요. 개츠비에게 이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과거를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그의 유일한 신념이 무너진 것입니다. 데이지는 개츠비의 눈에 서린 두 낯선 광기를 목격하고는 다시 톰이 비겁하지만 익숙한 그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호텔을 나설 때 개츠비의 어깨는 눈이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에 실패하고 현실에 패배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가련한 중년 남성에 불과했습니다. 닉은 그날이 자신의 30번째 생일이었음을 문득 깨닫습니다. 30살, 그것은 약속된 고독과 희망이 소멸해가는 나이였습니다. 파국은 뉴욕에서 돌아오는 길, 그 불길한 제의 계곡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개츠비의 노란색 자동차가 제의 계곡을 지나갈 때 누군가 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톰의 정부였던 머틀 윌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노란 차를 톰의 차로 오해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달려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틀의 가슴은 차가운 금속에 찢겨나갔고 그녀의 생명은 제2 계곡의 잿빛 먼지 속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차를 운전한 것은 개츠비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데이지였죠. 하지만 개츠비는 망설임 없이 그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남은 명예조차 재단 위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머틀의 죽음은 자본주의의 화려한 질주가 남긴 가장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부자들이 즐긴 파티의 끝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마무리되죠. 여기서 개츠비의 비극적 위대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데이지가 자신을 배신했음을 알면서도 그녀를 위해 파묘를 선택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인물들이 고통을 통해 정화되려 했다면 개츠비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짜 우상을 수호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노란 자동차의 승객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휩쓸고 간 뒤의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저택박 어둠 속에 숨어 그녀가 혹시라도 톰에게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밤새 창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분노한 남편과 겁에 질린 아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톰과 데이지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차가운 닭고기를 먹으며 밀담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음모를 꾸미는 것도 그렇다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공모자들의 친밀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그 풍경 밖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성스러운 정원이라
믿었던 곳의 단장 밖을 지키는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닉은 개츠비에게 이제 그만 떠나라고 권유하지만 개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도박에서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 광신도의 마지막 기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개츠비의 위대함이 가장 슬프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녀가 라스콜리니코프를 위해 고통을 감내했듯 개츠비는 자신을 배신한 데이지를 위해 파멸의 길을 지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데이지라는 환상은 이미 깨졌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환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부정하는 순간 제일 개츠비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기로 결심한 제작자이자 동시에 그 우상의 노예였습니다. 가을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나뭇잎들은 하나둘 수영장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개츠비는 하인들에게 수영장에 물을 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올여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수영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고무 뗏목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닉은 상상합니다. 그 순간 개츠비가 느꼈을 그 지독한 생경함을요. 이제 초록색 불빛도 은쟁반 같은 목소리도 사라진 세상. 장미가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 다듬어지지 않은 잔디 위에 햇살이 얼마나 잔인하게 빛나는지, 그는 그 낯선 현실을 목격하며 죽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제의 계곡에서 온 유령, 버틀의 남편 윌슨이 나타났습니다. 톰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 개츠비를 아내의 살인범이자 정부로 오해한 그는 개츠비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개츠비는 끝내 울리지 않은 데이지의 전화벨 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개츠비의 죽음은 사회학적으로 완벽한 대리처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톰과 데이지였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들의 세상을 동경했던 개츠비와 그들에게 이용당한 윌슨이었습니다. 해클보그 박사의 눈동자 아래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1920년대 미국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개츠비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부주의한 인간들의 노름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혹은 알았더라도 상관없었겠죠. 그에게 데이지가 없는 세상은 이미 죽음보다 더한 무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개츠비가 죽자 그의 저택을 채웠던 수백 명의 손님은 마치 안개처럼 증발했습니다. 닉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한 송이의 꽃도 한 줄의 전부도 보내지 않은 채 톰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개츠비의 사업 파트너였던 울프심은 죽은 자보다는 산자를 돕는 게 내 철칙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례식 날 개츠비의 저택에는 차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닉과 개츠비의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파티 때 서재에서 책의 진짜 여부를 확인하던 올빼미 눈의 사내만이 묘지를 지켰습니다. 닉은 개츠비의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아들의 어린 시절 노트를 봅니다. 그곳에는 시간을 아껴 쓰고 자신을 개선하려 했던 가난한 소년 제임스 게츠의 처절한 노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오직 사랑을 얻기 위해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지만 정작 그가 도달한 곳은 차가운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톰과 데이지, 그들은 부주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파괴한 뒤 자신들의 돈이나 거대한 무관심 속으로 숨어버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지럽힌 것을 치우게 만드는 부류들이죠. 닉은 이들의 비겁함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는 개츠비를 조롱했던 이 화려한 세계를 뒤로하고 고향인 서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개츠비의 비극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순수하게 썩은 무리들을 동경했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개츠비는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닉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개츠비의 저택 앞 해변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개츠비가 처음 그 초록색 불빛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그 경이로움을 말이죠. 개츠비는 그 불빛을 믿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앞에서 뒤걸음질 치는 감미로운 미래를 말입니다. 그 미래는 그때 우리를 비껴갔지만 상관없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말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은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관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린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조각들입니다. 개츠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숭고합니다. 아무도 꿈꾸지 않는 시대에 홀로 별을 향해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희망에 대한 탁월한 재능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초록색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나요? 비록 물결에 밀려날지라도 다시 한번 팔을 뻗을 용기가 당신에게는 남아 있습니까? 깊은 밤 개츠비의 화려했던 파티는 끝이 났고 롱아일랜드의 해안에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초록색 불빛을 쫓는 항해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닿으려는 곳이 환상일지라도 그곳을 향해 노를 젓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푸른밤 도서관이 준비한 위대한 개츠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하늘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눈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